안녕하세요. 생생매거진 오늘 아나운서 백명지입니다. 도시철도를 운영하는 전국 지자체의 수건 사업인 법정 무임승차 손실분 국비 지원이 국회 교통위원회 예산심사를 통과했습니다. 아주 반가운 소식인데요. 편성액은 3,585억 원이고 앞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 회부됩니다. 지난 수요일 저희 방송에서 대구교통공사의 얘기를 들었죠. 무임승차 손실이 지난 2021년 459억 원으로 늘었다고 하는데요. 국비 지원에 여야 모두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하니까 최종 결과를 좀 긍정적으로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대구교통공사가 큰 산 하나는 넘었는데 영무, 승무 분야 종사자 1,200명으로 구성된 대구 지하철 노조가 12월 1일 전면 파업을 예고했습니다. 지원부서 인력 최소화나 3호선 운행관리위원을 단계적으로 용역 전환하는 방안을 노조는 반대하고 있는데요. 사측은 많은 인력과 예산이 수반돼 당장 도입이 어렵다는 입장이죠. 오는 30일까지 이어지는 교섭에서 합의안을 과연 만들 수 있을지 지켜봐야겠습니다. KBS 대구 제1라디오 생생매거진 오늘 11월 25일 금요일 순서 시작합니다. 네, 생생매거진 오늘은 대구 경북 지역민 모두가 함께하는 시사정보 프로그램으로 오늘도 청취자 여러분께 한 걸음 더 가까이 다가갑니다. 오늘 아침 영하로 떨어진 곳이 많던데요. 먼저 안동, 포항, 울릉 연결해서 각 지역의 날씨와 소식부터 자세히 들어봅니다. 안동입니다. 오늘 경북 북부 지역의 아침은 코끝에 닿는 공기가 겨울이 찾아온 것처럼 추웠습니다. 안동 1도, 예천 0도, 영주는 영하 1도로 시작했는데요. 하지만 한낮 최고 기온은 안동 예천 15도, 영주는 16도까지 껑충 오르면서 어제보다도 1에서 3도 정도 높은 비교적 온화한 늦가을 날씨 보이겠습니다. 일교차가 매우 큰 만큼 기온 변화에 감기 걸리지 않도록 건강관리 잘하시기 바랍니다. 내일은 북서쪽에서 찬 공기가 남하하면서 기온이 큰 폭으로 낮아지겠고요. 주말까지도 아침에 영하권 날씨 지속되겠습니다. 봉화군이 전국 최초로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한 봉화댐을 2024년까지 축조합니다. 군은 어제 춘향면 애당리 일원에서 봉화댐 건설공사 정초식을 열었는데요. 정초식은 기초공사를 마치고 머릿돌을 설치해 공사 착수를 기념하는 행사입니다. 춘향면 웅곡천 유역의 홍수 조절을 위한 봉화댐은 높이 41.5m, 길이 266m, 총 저수용량 310만 세제곱미터 규모로 중심 코어형 록필댐인데요. 총 사업비 536억 원을 들여서 2024년 댐 축조 완료와 부대 공사 등 최종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한편 봉화댐은 2012년 6월 기초지방자치단체가 댐 건설을 시행할 수 있도록 댐 건설 및 주변 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한 이후 전국 최초로 시행한 소규모 댐 건설 사업으로 상습적인 홍수와 가뭄에 대처합니다. 안동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이어서 포항입니다. 겨울이 다가오는 게 맞나 싶을 정도로 요즘 낮 기온, 평년 기온을 크게 웃돌고 있습니다. 오늘은 한낮에 20도로 어제보다 기온 더 오르겠고요. 주말까지 맑고 쾌청한 하늘 드러나겠지만 다음 주 월요일과 화요일 사이 비가 내리겠고 비가 온 후에 기온 크게 떨어지겠습니다. 건강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 본부가 예고했던 대로 어제부터 총파업에 돌입했습니다. 대구 경북에서는 구미시청과 포항철강공단 등에서 조합원 3,5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동시 출정식을 열었는데요. 이번 파업의 핵심 쟁점은 안전운임제 영구화와 적용 대상 확대입니다. 지난 6월 총파업 당시 정부가 안전운임제를 3년간 연장해 주기로 했지만 무엇보다 안전운임제 영구화가 제도적으로 정착돼야 한다는 입장이고요. 또 철강 화물을 담당하는 화물연대 포항지역본부는 현재 시멘트와 컨테이너로 한정된 안전운임제 적용 대상을 철강 품목까지 확대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한편 파업으로 현대제철 포항공장은 어제부터 하루 출하하는 8,000톤 물량을 내보내지 못하고 있는데요. 긴급한 물량은 어느 정도 파업 전에 내보낸 만큼 회사 내 야적장에 제품을 쌓아두고 있습니다. 또 포항제철소는 현재 태풍 복구 작업을 진행하고 있어서 제품 출하량은 적고요. 수해 복구에 필요한 자재나 설비를 반입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화물연대 측에 도움을 요청한 상태입니다. 지금까지 포항이었습니다. 이어서 울릉입니다. 울릉도와 독도엔 강풍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맑은 하늘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기온은 어제보다 4도 높은 16도, 습도는 60%입니다. 동해 중부 먼바다에는 남풍이 불면서 0.5에서 2m의 물결이 일고 있습니다. 오늘 운항 시각이 변경된 여객선이 있으니 선사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포항과 울릉을 오가는 여객선에서 응급 환자가 발생해 해경이 긴급 이송했습니다. 어제 새벽 1시 38분쯤 포항 영일만항에서 출항해 울릉 사동항으로 향하던 크루즈에서 승객이 발작 증세를 호소한다는 신고가 포항해경에 접수됐습니다. 포항해경은 즉시 경비함정을 현장으로 이동시켰고 여객선은 포항항으로 회항했습니다. 환자는 연안 구조정으로 옮겨져 포항 용안항으로 입항해 119 구조대에 의해 종합병원으로 이송됐는데요. 현재 환자의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라고 하고요. 여객선은 환자 이송으로 평소보다 3시간 30분 정도 지연돼 도착했습니다. 최근 여객선에서 응급 환자가 발생하는 사례가 늘고 있지만 해경과 119 구조대, 선사 등 각 관계기관의 신속한 판단과 대처가 소중한 생명을 구하는 데 빛을 발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울릉이었습니다. 네, 오늘을 보는 키워드 뉴스 금요일은 영남일보 정우태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첫 번째 키워드 소개해 주시죠. 네, 기부금입니다. 기부금. 연말이 되니까 좀 기부가 활발해질 시즌이죠. 네, 맞습니다. 연말 연시, 이웃과 온정을 나누는 기부에 대한 관심이 높은 시기가 됐는데요. 네. 올해 대구 지역 공공기관의 기부 금액이 예년에 비해 확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아, 줄었다고요. 글쎄, 공공기관은 좀 힘든 시기에도 통 큰 기부로 모범을 보여왔는데 얼마나 많이 줄어든 거죠? 네, 대구에 본사를 둔 공기업이죠. 한국가스공사의 대구 공동모금의 기부 금액은 현재 1,250만 원인데요. 네. 2019년 10억 3,900만 원, 2020년 13억 3,300만 원, 지난해에도 9억 200만 원을 기부한 데 비하면 눈에 띄게 감소했습니다. 아니 잠깐만요. 9억, 10억, 13억 대였는데 1,250만 원이라고요? 네, 현재까지 집계된 건 그렇습니다. 아, 너무 많이 줄었는데요? 네, 연말 임직원 성금이 예정돼 있지만 네. 그동안 연말 집중 기부가 아닌 연중 기부 형식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올해 기부금은 큰 폭으로 줄어든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가스공사 기부금이 확 줄어든 것은 수장이 바뀌는 시기가 맞물린 탓이 큽니다. 정권 교체기에 사장 교체 시기가 길어지면서 연중 모금이 이뤄지지 않았던 것으로 분석됩니다. 그렇군요. 그렇다면 다른 공공기관이나 지역 소재 기업들의 사정은 어떻습니까? 네, 신서혁신도시에 본사를 둔 다른 공기업을 보면 한국부동산원 대구 공동모금의 기부금액은 800만 원인데요. 2019년 6억 원, 2020년 5억 8천만 원, 지난해 7억 500만 원 등 매년 많은 금액을 기부해왔던 것과 비교하면 여전히 적은 액수입니다. 대기업의 경우 대구에는 총 8곳이 소재해 있는데요. 지난해 1억 원 이상 기부한 기업은 DGB 금융지주와 대구은행이 유일합니다. 중견기업은 SL의 기부금이 10억 1,400만 원으로 가장 많았고 우리택이 10억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공동모금에는 다음 달 1일 희망나눔 캠페인 출범식을 갖는데요. 내년 1월 31일까지 62일간 캠페인을 전개하고 이번 목표액은 100억 원으로 설정됐습니다. 네. 온정을 나누는 연말이 되면 좋겠는데 좀 더 많은 관심이 필요해 보입니다. 두 번째 키워드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해킹입니다. 해킹 무슨 소식인가요? 네, 경북대학교 산학협력단은 23일 홈페이지에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통지하고 일련의 사태에 대해 사과했습니다. 재학생 2명이 산학협력단 통합연구행정 지원 시스템에서 타인의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열람하고 개인용 PC에 무단으로 다운로드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습니다. 이게 학교 시스템 정보를 빼냈다는 건데 그럼 개인 신상 정보가 유출된 걸로 봐야 하나요? 네, 현재까지 확인된 유출 개인정보는 성명, 이메일 주소, 로그인 아이디, 전화번호, 근무처명, 직급명, 부서명 등입니다. 아이고. 개인에 따라 최소 2개 항목, 최대 11개 항목이 유출된 것으로 파악되는데요. 다만 학교 외부로 유출된 정황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정보를 빼낸 사람이 바로 학교에 재학하고 있는 대학생이란 말이죠. 네. 도대체 왜 그랬나요?
네, 경북대는 경찰의 수사를 의뢰해 현재 조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네. 학교 측은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인지한 후 시스템에 무단 접속한 재학생 2명을 확인했고 개인 PC에 다운로드한 자료는 전체 회수 조치에 2차 유출을 차단했다고 밝혔습니다. 수사 결과에서 2차 유출이 확인했거나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 담당 부서에 신고하면 성실히 안내 상담하고 필요한 조사를 거쳐 손실보상, 손해보상 등 구제 절차를 진행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네. 글쎄요. 이렇게 허술한가요? 이전에도 다른 해킹이 없었는지 좀 철저하게 점검해봐야겠네요. 네, 경북대 메인 홈페이지 해킹과 함께 별도로 관리되는 입학처 홈페이지도 해킹돼 수험생 정보가 대량 유출됐다고 합니다. 그래요? 입학처 홈페이지 해킹으로 유출된 자료는 2018년도 수시 수험생 정보인데요. 현재까지 확인된 바로는 지원자의 수험번호, 전형, 학과, 주민번호, 고교명, 졸업연도 등입니다. 학교 측은 보안 등급을 최고로 유지하면서 2차 유출 여부가 있었는지 확인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네. 생각보다 문제가 심각한 것 같은데 그럼 이 정보 유출건에 대한 구제는 어떻게 받아야 합니까? 네, 한국인터넷진흥원의 개인정보 분쟁 조정이나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등을 통해 피해 구제를 받을 수 있는데요. 해킹 피해 규모 파악과 피해 구제 및 소송 등으로 상당 기간 진통을 겪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개인정보 분쟁 조정 제도는 개인정보 분쟁 조정과 집단 분쟁 조정으로 구분해 조정 절차를 달리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번 경북대 해킹 사건의 경우 개인과 집단 모두 분쟁 조정이 가능해 복잡한 양상을 보일 수 있습니다. 현재 경북대는 공지를 통해 한국인터넷진흥원을 통한 개인정보 분쟁 조정,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교육부를 통한 민원구제 신청을 안내하고 있는데요. 해당 기관을 통한 피해 구제 접수는 계속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대학이 그동안 정보 관리에 너무 허술했던 거 아닌지 실태를 잘 파악해서 앞으로 철저한 대책을 마련해야겠습니다. 세 번째 키워드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군부대 도박입니다. 군부대 안에서 도박이 이루어졌다는 거죠? 네. 네. 사생활이 엄격하게 통제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네, 아무래도 도박에 빠지면 스스로 멈추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요. 최근에는 군부대 내 도박이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대구 도박문제 예방치유센터에 따르면 2020년부터 지난해 6월까지 군부대 도박으로 입건 처리된 건수는 557건, 적발 총액은 605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는 아무래도 장병들의 휴대전화 사용이 허용된 영향이 큽니다. 스마트폰을 이용하면 간편하게 도박 사이트에 접속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호기심에 도박에 손이 댔다가 깊게 중독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네, 우리 장병들이 걱정인데 해결 방안은 없을까요? 네, 전문가들은 전문적인 상담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합니다. 예방을 위한 적극적인 교육 체계를 마련하고 조기에 발견해 신속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건데요. 네. 아무래도 스스로 노력으로는 근절이 힘들다 보니 도움을 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본인이나 지인, 도박 중독을 인지하게 되면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홈페이지 혹은 1336으로 상담 전화를 거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네, 국방부 차원에서도 좀 대책 마련을 해줘야겠습니다. 다음 키워드 보죠. 네, 국립경찰병원입니다. 경찰병원. 경찰 공무원 치료를 목적으로 세운 병원으로 알고 있는데 분원 건립이 추진된다고요? 네, 맞습니다. 국립경찰병원 분원 건립 최종 후보지에 대구 달성군이 이름을 올렸습니다. 네. 경찰병원은 현재 서울 송파구에 위치해 있는데요. 지역 경찰을 위해 비수도권에 분원을 설립해야 한다는 여론이 형성돼 있습니다. 네. 그럼 비수도권이라고 하면 우리 지역에서 달성군 외에 다른 지역의 후보지도 있을 것 같은데요? 네, 다른 유력한 후보지는 충남 아산, 경남 창원이 있습니다. 경찰청은 경찰병원 분원 건립 TF를 구성해 지난 6월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공모를 진행했습니다. 공모에는 전국 19개 지자체가 응모해 치열한 경쟁을 펼쳤고 최종 후보지 3곳을 정한 겁니다. 각 후보지는 경찰청 요구 조건 충족 여부 확인, 지자체 제출 자료 검토 등 사전 작업과 부지평가위원회 1차 평가를 거쳤습니다. 네. 그렇다면 우리 지역 달성군이 최종 선정될 가능성 어떻게 보십니까? 네, 달성군 화원읍 후보지는 앞서 2019년 당시 대구시청 신청사 건립 유치를 희망했던 장소입니다.
달성군 측은 이곳이 최적의 입지라는 입장인데요. 반경 20km 이내에는 대구 8개 구군, 경북 고령, 성주, 칠곡, 청도 4개 군, 경남 창녕군도 인접해 있습니다. 교통도 화원옥포 IC까지 1km로 가깝고 약 10km 거리에 서대구역을 이용하면 고속철도 이용도 할 수 있습니다. 부지는 면적이 넓고 주변에 녹지를 접하고 있어 병원 건립 시 의료시설 외에 다양한 부대시설과 녹지공단 조성이 가능하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의료 인력 인프라도 좋은 편인데요. 대구 지역 내 의과대학 4곳, 간호대학 11곳, 보건대학 1곳 등 의료 인력 수급도 용이한 편입니다. 네, 뭐 의료 인프라야 우리 지역이 자랑할 만하죠. 자, 지역 경찰이나 주민들의 기대감도 클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대구경찰청 공무원 직장협의회 관계자는 멀리 떨어진 서울에 병원이 있어 그동안 이용이 힘들었는데 접근이 좋은 달성군에 분원이 건립되면 비수도권 경찰 공무원 이용이 편리해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달성군 측도 주민 의견을 수렴해 보다 나은 의료 서비스 환경을 만들기 위해 최종 선정까지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입장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키워드 하나 더 보죠. 네, 기업인 전망입니다. 네, 기업인이 어떤 전망을 하고 있는지 무슨 소식인지 궁금합니다. 네, 요즘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크죠. 맞습니다. 실제 기업인들의 전망도 어두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구 상공회의소가 지역기업 250개사를 대상으로 조사한 2022년 실적 및 2023년 경제전망 조사 결과에 따르면 내년 경기 전망을 불황으로 전망한 응답 기업이 무려 93.6%였습니다. 지난해 같은 조사에서 불황이라 답한 응답이 63.3%였던 것과 비교하면 1년 새 30%포인트 이상 높아졌습니다. 네, 불황으로 전망한 응답이 93.6%면 거의 대부분의 기업이라고 볼 수 있는데 기업들 체감 경기가 정말 바짝 얼어붙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기업들은 금리 인상, 자급 경색에 따른 자금 조달 어려움을 가장 어려운 이유로 꼽았습니다. 이 밖에 인플레이션에 따른 민간 소비 위축, 세계 경제 회복 불확실성 증가, 환율 등 대외 경계 지표 변동성 강화 등이 이유로 꼽았습니다. 네, 연말을 앞두고 기업들은 올 한 해 성과도 정리할 때죠. 네, 올해 초 설정한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지 묻는 문항에 과반수 이상이 미달을 예상했습니다. 목표치에 근접할 것이라 예상한 기업은 40.2%, 초과 달성을 예상한 기업은 5.6%에 불과했습니다. 올해 대구 경제 상황을 한 단어로 설정해달라는 물음에 경기 침체, 불황, 어려움을 가장 많이 언급했습니다. 이 외에도 불안, 힘듦, 위축, 어두움, 진퇴양난, 풍전등화 등 모두 부정적인 단어 일색이었습니다. 네, 우울하네요. 오늘을 보는 키워드 뉴스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영남일보 정우태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환경교육의 중요성이 커지면서 대구시가 지역사회 곳곳에서 찾아가는 환경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교육을 원하는 기관이나 단체에 찾아가서 맞춤형 교육을 진행한다는 건데요. 김현지 리포터가 자세히 소개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소개할 찾아가는 환경교육은 시민들이 환경의 중요성을 공유하도록 돕는 교육으로 대구시가 올해 10월부터 시행했습니다. 특별히 탄소 중립을 생활에서 실천하자라는 목표로 다양한 주제로 지역사회에서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네. 전 한 노인돌봄센터 직원 20여 명을 대상으로 교육이 있다고 해서 찾아가 봤습니다. 커피가 만드는 탄소 발자국에 관한 강의가 진행 중이었는데요. 함께 들어보시죠. 탄소 발자국은 뭐냐 하면은 어떤 물건을 만들 때 재배부터 우리가 이제 사용하기까지의 탄소 양들을 측정을 하는 거예요. 어디서부터 나오는지. 커피 재배를 어디서 하는지 아시죠? 커피 생산의 인구 3분의 1이 아이들이에요. 그래서 경작 농민들의 1년 수입이요. 7만 2천 정도밖에 안 돼요. 커피 개발 및 토양 오염에 문제가 있고요. 커피 수요가 계속 증가를 합니다. 그래서 숲을 다 파괴를 해버려요. 이산화탄소를 흡수할 수 있는 숲을 다 파괴를 해버리죠. 2050년에 지금 수요의 3배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이 마시고 있습니다. 그러면요, 문제가 생기는 건 뭐냐면 땅도 개발하는 게 문제긴 한데 여기에 빨리빨리 이제 우리가 이제 수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엄청난 양의 농약과 비료를 사용을 합니다.
우리 아메리카노 한 잔 만들기 위해서 15g의 원두가 사용되는데 그 중에서 요것만 쓰고 0.2%만 쓰고 99.8%는 쓰레기에서 그냥 버려지는 거예요. 커피는 하루에 어느 정도 드세요? 기본 한 잔은 마시는데 커피 찌꺼기가 탄소 발자국을 발생한다는 얘기는 오늘 처음 들었기 때문에 의아하긴 했지만 앞으로 커피보다는 생수를 들고 다녀야 되겠다는 생각을 잠깐 했습니다. 저는 하루에 한 잔은 꼭 먹는 편이에요. 커피를 마시면 일회용품이 나와서 탄소 발자국을 발생한다는 얘기는 알고 있었는데 그걸 운송 과정이나 그런 부분에서 탄소 발자국이 나온다는 걸 생각을 못한 것 같아요. 사실 우리가 이제 교육 현장음을 들으면서도 커피를 한 모금 마셨거든요. 네. 근데 커피가 이렇게 많은 탄소 발자국을 만드는지 저도 몰랐고요. 우리 시민들도 몰랐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좀 줄여야겠다라는 생각도 해보고요. 또 이 밖에 어떤 주제의 교육이 있었나요? 네, 지구온난화와 기후위기 문제, 자원순환이나 제로웨이스트 등 다양한 주제가 있습니다. 여기서 다른 환경교육과 차별화되는 점이 있는데요. 교육을 희망하는 기관이나 단체가 원하는 주제의 교육을 선택할 수 있어서 해당 주제에 관해 깊이 있고 전문적인 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교육은 어떤 분들이 진행합니까? 지난 4월부터 7월까지 대구시는 환경교육 전문 인력을 양성했는데요. 그중 전문가 평가를 거쳐 선정된 환경 강사가 진행합니다. 이 환경교육에 관심 있는 시민이라면 누구나 환경교육 전문 인력 과정을 밟고 활동할 수 있다는데요. 이은주 강사와 대구시 환경정책과 이경일 환경기획팀장에게 들어보시죠. 지금은 우선은 대구시와 대구환경교육센터가 주관하는 대구시 탄소중립교육 양성 과정을 수료 후 선발 과정을 통해서 강사 자격이 주어집니다. 그런데 가장 우선시돼야 할 점이 나와 지구에 존재하고 있는 모든 생명체의 존중과 환경에 대한 관심과 열정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환경교육 전문 인력 양성은 지역 환경교육 수요에 미연에 대비하면서 시민과 함께 소통할 수 있는 공간을 어떤 밀폐된 공간이 아니고 시민의 삶 속에서 자연스럽게 스며들면 환경이 날로 변화되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서 환경 전문 인력을 양성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한 80명 정도가 양성이 되었습니다. 양성된 인원들은 각 기관 단체 그러고 시민들이 원하는 어떤 동호회 쪽에 요청이 있을 때 저희가 직접 찾아가서 시민들이 원하는 환경 패턴에 맞춰서 저희가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매년 3번 정도 상반기, 하반기 해서 3차례 대구시 홈페이지나 대구환경교육센터 홈페이지를 통해서 모집을 합니다. 네. 사실 이런 환경 교육은 일회성이 아니라 꾸준히 진행을 해야지 효과가 더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대구시는 올해를 시작으로 지속해서 찾아가는 환경교육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무엇보다 환경을 지키기 위해선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고 분리배출을 철저히 하는 등 일상에서 불편함을 감수하는 노력이 필요한데요. 이 환경교육이 그런 불편함을 감수하고 환경 지키기 문화를 확산하는 교육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교육을 들은 시민들 얘기 들어봤습니다. 저는 주부다 보니까 분리배출하는 거 그게 가장 와닿죠. 분리배출하기가 사실 좀 힘들어요. 언제는 비닐을 다 뜯어야지 버릴 수 있고 이거는 무색 페트병, 유색 페트병도 다 나눠야 되고 번거롭기는 해요. 아무래도 커피를 매일 마시니까 이제 텀블러를 들고 다녀야 되겠다는 생각 그리고 웬만하면은 일회용품을 자제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강의 시간에 다큐멘터리를 봤는데 저희가 사용하고 버린 옷들을 저희는 다 이제 재활용이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다른 나라의 쓰레기로 쌓여 있고 그 쓰레기를 속아 먹는 모습을 보고 많이 충격을 받았어요. 그게 제일 기억에 남는 것 같아요. 일상에서 환경을 지키기 위해서 하고 계신 행동들이 좀 있으신지? 종이컵을 줄이려고 텀블러를 쓰기도 하고요. 마트에 가면 전자영수증으로 받기도 하고 있어요. 저도 커피를 좀 줄여야겠다. 그리고 옷을 살 때도 생각을 좀 더 하고 사야겠다 하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네, 올해 찾아가는 환경교육은 12월 20일까지 진행됩니다. 교육을 희망하는 기관이나 단체는 대구시 환경정책과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네, 김현지 리포터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묻고 듣고 생각과 마음을 나누는 방송
지금 여러분께서는 대구 경북을 보고 듣는 생생 매거진 오늘을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생생 매거진 오늘 11월 25일 금요일 순서 듣고 계시고요. 지금 시각이 11시 30분 막 지났습니다. 범죄를 저질러도 형사 책임 능력이 없어서 처벌받지 않는 촉법소년 연령을 두고 논란이 많습니다. 최근 법무부는 촉법소년의 연령을 낮추는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최지연 변호사의 내로남불에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네, 안녕하세요. 네. 촉법소년의 강력범죄가 늘면서 걱정은 많지만 연령을 낮추는 문제에 대해서는 찬반 논란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우선 법무부가 추진하는 개정안의 내용을 살펴보죠. 네, 지난달 26일이죠. 그 법무부가 소년범죄 종합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여기에서 촉법소년에 상한 그러니까 형사 미성년자 연령을 현행 만 14세에서 13세로 낮추는 내용으로 소년법과 형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는데요. 네. 이 소년법과 형법 개정안은 지난 3일 입법 예고된 상황이고 40일간 입법 예고 뒤에 국무회의를 거쳐서 국회에 제출될 예정입니다. 네. 그럼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이제 만 13세 소년도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그동안 만 10세 이상 만 14세 미만의 청소년이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에는 그 촉법소년으로 분류돼서 형사처벌 대신에 보호처분만 받았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법 개정이 되면 만 13세는 촉법소년 범에서 빠지게 되니까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다만 취약이나 취업 등의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그 13세에 범한 범죄에 대해서는 전과 조회를 할 때 확인이 제한되는 것으로 검토한다고 해요. 네. 앞서 이제 연령을 낮추는 문제에 찬반 논란이 있다 말씀드렸는데 우선 이제 찬성하는 쪽. 네. 그동안 촉법소년의 연령을 낮춰야 한다 이런 요구들을 많이 했지 않습니까? 네, 사실 그동안 10대들의 강력범죄도 많아지기도 했고 또 범죄 형태 자체도 뭐 갈수록 흉포화되고 있는데 법이 너무 관대한 것 아니냐 이런 입장에서 촉법소년 연령을 낮춰야 한다는 요구가 사실 많았습니다. 그 미디어 리얼리서치가 자체 패널 3천여 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를 보면 80.3%가 촉법소년 연령 하향에 찬성을 했고요. 또 응답자의 67.9%가 촉법소년 연령 하향 시에 범죄율이 감소할 것이라고 답변을 하기도 했습니다. 네. 이 설문조사는 미디어 리얼리서치가 올해 6월 12일부터 21일까지 성인 남녀 3,159명을 대상으로 자체 앱을 통한 모바일로 진행했고 신뢰 수준 97%의 허용 오차는 플러스 마이너스 1.7%포인트입니다. 네. 그렇다면 최근 이 촉법소년 범죄가 실제로 어느 정도나 늘었습니까? 법무부는 최근 5년간 전체 소년 인구 그러니까 10세에서 18세에 해당하는 소년 인구는 감소하는 반면에 촉법소년 범죄는 증가하고 있다면서 대법원 사법연감 등을 근거로 제시했는데요. 대법원 사법연감에 따르면 촉법소년 사건 접수 건수가 2017년 7,897건에서 지난해 12,502건으로 늘었습니다. 또 법무부는 지난해 8월 13세 소년이 꾸지람을 들었다는 이유로 어머니를 살해하는 등 촉법소년에 의한 살인이라든가 성폭력 등 강력범죄도 매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고도 밝혔습니다. 네. 근데 사실 뭐 저는 개인적인 의견입니다만 범죄 건수도 늘었지만 그 범죄를 저지르고도 반성을 하지 않더라고요. 나는 촉법이다. 그래서 벌 안 받는다. 이렇게 조롱을 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네, 안 그래도 기사로도 많이 접할 수 있는데 뭐 가게에서 어떤 행패를 부리고 나는 촉법소년이니까 상관없어요.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것들이 굉장히 문제가 된다는 기사도 네. 많이 나오고 있죠, 요새. 자, 그렇다면 법무부에서 이 촉법소년 연령을 왜 13세로 정했을까요? 네, 처음 형법이 제정된 것이 1953년인데요. 당시 형사 미성년자 연령을 정할 때 사실 뭐 어떤 생물학적 판단에 따른 것이라기보다는 뭐 형사 정책상 필요성을 기준으로 한 것이었거든요. 네. 그런데 법무부에서 형법 제정 당시에 비해서 현재 소년은 성숙했고 또 사회 환경이 변화했는데도 불구하고 형사 미성년자 연령을 70년이 지난 현재까지 그대로 유지하기는 어렵다고 본 겁니다. 그리고 법무부는 전체 촉법소년의 보호처분 중에서 13세 비율이 약 70%이고 보호처분을 받은 전체 소년 중에서 12세와 13세 비율은 큰 차이를 보이는 반면에
13세와 14세가 차지하는 비율에는 큰 차이가 없다는 점을 토대로 촉법소년 연령, 그러니까 형사 미성년자 연령을 만 13세로 정했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렇다면 다른 나라들은 이 촉법소년 연령 기준 어떻게 정하고 있습니까? 네, 해외도 모두 다양한데요. 우선 잉글랜드와 호주는 만 나이로 10세 미만이고요. 프랑스는 만 13세 미만입니다. 네. 미국은 주별로 다른데 가장 많은 15개 주에서는 14세를 기준으로 채택하고 있고 그다음에 10개 주에서는 10세에서 13세를 택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자, 그런데 연령을 낮춰야 한다는 요구가 이렇게 많은 반면 처벌을 강화하는 게 능사가 아니라면서 반대하는 입장도 있지 않습니까? 네. 특히 국가인권위원회에서는 그 촉법소년 연령 하향은 유엔 아동 권리에 관한 협약 등 국제 인권 기준이 요구하는 소년의 사회 복귀와 회복의 관점에 반한다. 또 소년 범죄 예방과 재범 방지를 위한 실효적인 대안으로서 바람직하지 않다고 강조했고요. 또 형사 미성년자 연령을 하향하는 것이 오히려 소년범에 대한 부정적인 낙인 효과를 확대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네. 그리고 무엇보다도 소년 범죄의 예방과 재범 방지를 위해서는 소년 비행의 복잡성과 다양성에 대한 이해와 또 아동 발달 특성에 대한 고려가 있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는데요. 아동 사법제도의 각 단계에서 문제점을 분석해서 통합적으로 대응을 해야 하는데 단순히 처벌만 강화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입니다. 네. 자, 이렇게 변호사님 말씀 듣고 보니까 찬성과 반대 두 의견 모두 납득이 됩니다. 그래서 더 어려운 문제인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저도 뭐 형사사건 진행하다 보면은 소년인데도 형사사건으로까지 오는 아이들이 있는데요. 네. 그중에는 뭐 형사재판 도중에 소년부 송치가 돼서 가정법원으로 소년사건으로 가는 친구들도 있지만 형사처벌을 받는 아이들도 종종 만나거든요. 네. 그런데 대부분 소년범으로 이전에 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아이들이더라고요. 그런데 그 아이들 중에서 상당수는 이전에 범죄를 저질렀을 때 뭐 가정이나 사회에서 제대로 된 선도가 안 돼서 이것이 얼마나 큰 잘못인지 깨닫지를 못하고 다시 재범하는 경우를 많이 보거든요. 네. 그래서 과연 처벌만이 답인가? 그 처벌과 더불어서 어떤 대안이 뒷받침되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사실 많이 들더라고요. 네. 이 법무부 역시 이 촉법소년 연령 하향으로 처벌 강화만을 얘기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네. 뭐 그래서 법무부 역시 연령을 하향해서 무조건 소년을 처벌해야 한다는 취지는 아니고 크게 봐서 소년을 제대로 교육하고 교화해서 챙기겠다는 큰 맥락에서는 일치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네. 연령 하향 외에도 인권위원회가 재범 방지 대안으로 내세운 방안들도 이번 대책의 상당 부분 포함했다는 입장인데요. 우선 소년 사건이 많은 인천 수원지검에 전담부서를 설치하고요. 또 소년범죄 원인을 분석하고 소년재판부에 보호처분 의견을 제시하는 소년분류심사원도 확충한다고 합니다. 또 청소년 비행 예방센터를 법에 명시해서 업무에 전문성 있는 민간기관이나 단체의 위탁 및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 규정도 마련하고요. 네. 이 촉법소년은 형사처벌 대신 이제 보호처분을 받지 않습니까? 네. 보호처분 역시 개선이 필요하다라는 목소리가 있는데 이번 그 법무부 안에 반영이 좀 됐습니까? 네. 그 현재 소년원에서 만기 퇴원한 소년은 보호관찰을 부과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네. 관리 공백이 있었는데 이 점을 고려해서 보호처분 9호와 10호에 해당하는 단기, 장기 소년원 송치 처분을 받은 소년에 대해서는 만기 퇴원한 후 장기 보호관찰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요. 네. 또 보호관찰 부과 처분도 약물 전문 치료기관에서 치료나 재활을 받거나 아동복지시설에서 보호하는 등으로 다양화한다고 합니다. 네. 이제 가장 중요한 건 재범을 막고 일상과 사회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좀 해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법무부는 이번에 처우 개선이라든가 교육 강화 등 실질적인 예방과 재범 방지 대책도 함께 발표했는데요. 네. 그 소년 교도소 수용자는 필수적으로 검정고시 과정을 수강하도록 하고 또 대학 진학 준비반도 신설하고요. 네. 또 수도권에 교화에 특화한 교육 환경을 갖춘 소년 전담 교정시설도 마련합니다. 또 현재 성인범 중심으로 되어 있는 법무보호복지공단 취업 지원 대상에 이제는 소년범도 포함한다고 하고요. 네. 그럼 보호 처분에서 좀 더 강화되는 점도 있습니까? 네, 사실 지금까지는 형사법원에서 소년범에 대해서 소년부 송치 결정을 하고 나면 해당 소년이 뭐 보호처분을 위반하더라도 다시 형사처벌을 할 수는 없었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 부분도 좀 달라지는데 앞으로 보호처분 준수 등 조건 소년부 송치 결정을 도입해서 형사법원에서 소년범에 대해서 소년부 송치 결정을 할 때 네. 보호처분 위반을 조건으로 형사재판으로 다시 이송 결정을 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했습니다. 그렇군요.
자, 이 촉법소년 연령을 낮추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작용한 점은 피해자 인권도 중요하다는 겁니다. 피해자 입장을 살핀 개선 내용은 뭐 어떤 게 있습니까? 네, 사실 그동안은 소년 사건이 일반 형사 재판과는 달리 비공개 재판이다 보니까 피해자의 참여 역시 원활하지 못한 부분이 있었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피해자 신청이 있으면 사건의 심리가 개시됐는지, 일시는 언제인지, 결과는 어떻게 됐는지 이런 것들을 통지받을 수 있습니다. 네. 또 피해자가 심리에 참석하고 싶다 이렇게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심리에 방해가 된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허용하도록 바뀝니다. 네. 이 소년 사건과 관련해서 촉법소년 연령 하향뿐 아니라 뭐 여러 가지가 좀 개선이 되네요. 네, 사실 범죄가 일어나면 그 범죄자에 대해서는 범죄에 맞는 처벌이 중요하고 또 피해자에 대해서는 피해 회복이 가장 중요한데 뭐 실제로 피해 회복이라는 것이 완전히 이루어질 수는 없잖아요. 네. 그러면 사실 피해자로서는 범죄자에 대해서 처벌이라도 제대로 되기를 희망할 건데 사실 촉법소년이 저지른 범죄로 피해를 입으신 분들을 생각하면 단지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로 처벌조차 받지 않는 이 상황이 너무나 화가 나고 그렇죠. 또 억울한 상황인 네. 건 당연하잖아요. 네. 하지만 또 중요한 부분이 아직은 이 어린 소년이 다시 재범하지 않도록 선도하고 교화하는 것도 정말 중요한 일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어른, 우리 사회의 몫이죠. 네. 자, 실제 법 개정까지는 충분한 논의가 좀 필요할 것 같은데 앞으로 남은 과제는 무엇이라고 보시는지요? 네, 결국 촉법소년 연령 하향에 찬성하는 측이나 반대하는 측이나 모두 소년 범죄 심각성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 다만 이 소년 범죄를 줄이기 위한 방법에서 그 차이를 보이는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촉법소년 상한 연령을 우선 1살 낮추기로 한 정부의 결정이 일단 실제 소년 범죄율 감소로 이어질지 한번 지켜봐야겠고요. 또 더불어서 소년 범죄 예방과 재범 방지를 위한 다양한 대안들이 잘 실행되는지도 한번 관심 가져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 최지연의 내로남불에서는 소년법 개정 입법 예고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변호사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금요일의 문화 오늘은 최영의 음악 칼럼니스트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오늘이 벌써 11월의 마지막 금요일. 네. 이제 달력도 한 장밖에 안 남고. 네, 시간이 너무 빨리 흘러갑니다. 하지만 이 공연계에서는 연말 또 크리스마스 시즌이면 많은 공연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반가운 공연들이 너무 많은데요. 12월 하면 떠오르는 공연들 역시 있습니다. 차이콥스키의 발레 음악 호두까기 인형이나 부치니 오페라 라보엠은 이야기가 성탄을 중심으로 흐르기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공인된 송년 프로그램이기도 맞습니다. 한데요. 대구에서도 대구 오페라 하우스에서는 12월 29일부터 31일까지 차이콥스키 발레 호두까기 인형이 공연됩니다. 역시 대구 오페라 하우스에서는 성탄을 앞두고 지난 이태원 참사 애도 기간으로 연기되었었던 로시니 오페라 신데렐라가 23일, 24일 양일간 공연이 됩니다. 이 두 프로그램 모두 방학을 앞둔 자녀들 혹은 가족들이 함께 할 수 있는 공연이기 때문에 더욱 즐거운 시간을 가질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네, 뭐 12월 공연 스케줄 미리 알아본 분들도 많을 텐데, 네. 자, 어디를 가보면 좋을까요? 네. 뭐 오페라, 발레, 뮤지컬, 연극 모든 장르들이 크리스마스를 위한 준비들이 되어 있던데요. 대구 문화예술회관에 대구 시립극단 청춘 코미디 연극 벚꽃 졸업식이 12월 7일부터 17일까지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대구 시립극단 연극을 한번 보시면은 아마 여러분들이 연극의 매력에 흠뻑 빠지시지 않을까 싶은데 수능을 마친 청년들 그리고 코로나로 대학 생활을 제대로 즐기지 못한 우리 20대 청춘들에게 너무 재미있는 그런 좋은 작품이 될 것 같습니다. 대구 콘서트하우스에서는 메리 크리스마스 위드 대구 콘서트하우스라는 타이틀로 12월에 3개의 기획 프로그램을 엮어서 홍보하고 있습니다. 6일에는 로비 음악회 Must Have Love, 네. 13일 시시콜콜 클래식은 윈터 미트 재즈, 그리고 24일은 성탄 특별 연주회로 배우 박상원 씨가 진행하는 Favorite Things라는 크로스오버 공연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좋은 공연들로 그동안 힘들고 지친 우리 몸과 마음을 달랠 수 있으면
있으면 그래도 행복한 성탄이 되지 않을까, 송년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자, 연말을 맞아서 풍성한 지역의 여러 공연 소식들 전해주셨고, 자, 오늘은 그럼 본격적으로 어떤 음악 얘기를 해볼까요? 네, 방금 여러 공연들 추천해드렸는데 네. 공연장에 가면 저희들이 공연에 아주 감동을 받았을 때 감탄사들을 외치게 네네. 됩니다. 뭐 앵콜 흔하게 뭐 브라보, 브라비, 브라바 같은 여러 가지 감탄사들이 있는데요. 오늘은 그 용어들에 대해서 살펴볼까 합니다. 네. 근데 무대 위의 아티스트에게 이 커튼콜을 청할 때 큰 박수와 함께 우리가 앵콜 많이 외쳤잖아요. 그런데 그렇죠. 요즘 콘서트 하우스나 오페라 하우스 가보면 그렇지 않더라고요. 그렇죠. 한때는 앵콜을 해야지 가수가 다시 나오거나 네, 아티스트가 나오는 걸로 생각을 했는데요. 네. 연주자가 공연을 마치고 무대를 떠났다가 다시 무대로 돌아오는 커튼콜의 대명사인 앵콜은 프랑스어 앙꼬르에서 기원이 되었고 그 뜻은 한 번 더, 다시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막상 프랑스에 갔더니 이 단어를 거의 들을 수가 없더라고요. 네. 프랑스어인데 프랑스에선 쓰지 네, 않는다고요? 근데 공연장에서 이 앙코를 외치지 않더라고요. 간혹 두 번째라는 뜻을 가진 라틴어 비스를 외치는 경우는 본 적이 있습니다. 이탈리아도 그렇다고 하는데요. 이 앵콜은 프랑스어 앙코르를 영어로 읽은 단어라고 생각하실 수 네. 있습니다. 18, 19세기에 프랑스가 아니라 영국과 독일의 공연장에서 먼저 사용되기 시작을 했고 이게 이제 미국으로 전해지면서 전 세계적으로 이제 마치 커튼콜의 대명사처럼 사용이 되고 있었는데요. 네. 요즘은 대중음악 공연에서 주로 앵콜이라는 용어를 많이 쓰고 클래식 음악 공연장은 이탈리아어에서 참 잘했어요라는 뜻을 가진 브라보를 훨씬 더 많이 외치고 있습니다. 네. 사실 뭐 연주 후에 느껴지는 감동이나 전율이 이런 감탄사로 자연스럽게 표현이 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대구 같은 클래식 공연이 활성화되어 있고 클래식을 사랑하는 시민들이 많은 곳은 가면은 특히 콘서트 하우스나 오페라 하우스 같은 경우에는 브라보 그리고 또 뭐 브라바 뭐 브라비 같은 단어들이 들리기도 합니다. 네. 이 라틴어에서 기원한 유럽의 언어들에는 명사의 성과 수가 구분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독일어라든지 네. 프랑스어라든지 이탈리아어도 마찬가지로 브라보는 남성형 단수의 경우에 일반적으로 쓰긴 하지만 엄밀하게 따지면 남성형 단수 한 명의 연주자에게 브라보를 외치는 거고요. 여성 가수 한 명이 나왔을 때는 브라바를 외치는 거죠. 오페라에서 솔로 아리아의 경우일 때는 이제 여성이면은 거의 브라바를 외치게 되는 거죠. 남녀가 함께 연주자가 섞여져 있을 때 브라비라고 복수형을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콘서트 하우스나 오페라 하우스에서 대구는 정말 자주 들을 수 있는 용어 맞습니다. 중에. 네. 예. 네. 그러니까 이제 연주자가 성별이 어떻게 되느냐, 그렇죠. 예, 솔로이냐, 뭐 그렇죠. 혼성이냐에 네. 따라서 이렇게 감탄사가 달라진다 그런 그렇죠. 말씀이시죠. 청중들이 예, 이렇게 예. 네, 수준 높게 그렇게 구분을 해서 사용을 하는 거죠. 사실 요즘은 외국에서도 이렇게 굳이 구분해서 외치지 않고 편안하게 일반적인 용어인 브라보를 외치는 경우가 많은데 저는 늘 그 공연장에서 느끼는 게 확실히 대구가 음악의 도시 수준이 높다. 수준이 높다라는 네. 그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네. 일반적으로 유럽의 콘서트 하우스나 클래식 뮤직홀에서는 브라보나 이런 감탄사를 쓰지 않고 그저 일어서서 기립박수로 네, 커튼콜을 연주자가 다시 나올 때까지 네, 끊임없이 이렇게 박수를 줌으로써 이렇게 자신의 감동을 표현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일상에서 흔히 쓰는 용어 가운데 클래식 음악에서 가져온 것들이 또 많죠. 네, 네. 맞습니다. 앞서서 차이콥스키 발레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네. 사실 발레도 프랑스어인 발라레, 춤을 추다라는 용어에서 명사가 돼서 발레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요. 저희는 그 특수한 발레라는 무용을 구분해서 쓰고 있죠. 이 어떻게 해서 발레가 그런 이제 뜻을 가지게 됐냐는 오페라와도 역사가 깊은데요. 원래 오페라의 발상지인 이탈리아에서는 오페라에서 춤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프랑스로 옮겨지면서 바로 그 프랑스 시대 오페라를 코미디 발레라고도 특별하게 부르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 루이 14세 영화에서도 다뤄졌던 루이 14세의 궁정음악가 장 바티스트 룰리나 장 필리베 라모의 오페라들을 우리는 그냥 오페라가 아니라 코미디 발레라고 부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춤이 있는 연극이라는 의미가 아닐까 싶은데요.
왜 우리가 큰 호텔, 대형 호텔에 가면 그랜드 볼룸이라는 네, 큰 방이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 볼룸 역시 이 댄스홀, 춤추는 방이라는 의미에서 기원이 되었는데요. 네. 아까 발레에서 발, 이걸 영어로 읽어서 볼이 된 것이고 영어의 룸이 만나면서 네, 그랜드 볼룸은 춤을 추는 연회장이라는 의미가 된 의미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네. 영화나 이렇게 여행 프로그램에서 베르사유 궁전의 거울의 방 네. 그 방이 사실은 연회장인 거죠. 그 예전에 이제 그 서양에서 무도회 이런 거 많았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뭐 이렇게 동화 같은 거 보면 그렇죠. 나오죠. 예. 쉔브룬궁에도 있고 러시아의 그 유럽 서유럽식 궁전에도 다 있는 게 바로 그 그랜드 우리 지금 영어식 현대어로 그랜드 볼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또 하나 볼까요? 네, 바로 이 리사이틀이라는 용어입니다. 리사이틀은 뭐 나우나 리사이틀 그렇죠, 네네. 그거 맞잖아요. 예. 리사이틀이라는 용어는 거의 고유명사처럼 우리도 쓰고 있는데요. 사실 리사이틀은 반드시 혼자 하는. 그러니까 주인공이 연주자가 한 명일 경우에만 써야 되는 그런 용어인데요. 독창회거나 독주회일 경우에만 쓰는 거죠. 그렇군요. 네. 이 한 명의 연주자, 성악가 혹은 기악 연주자가 그냥 연주만 하는 게 아니라 이야기를 하면서 요즘 말로 치면은 렉처 콘서트 같은 그런 의미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네. 19세기부터 시작이 되었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특히 피아노의 리사이틀은 리스트가 처음 시작되었다라는 기록이 있는데 아마 리스트가 자신의 그 작품에 대한 설명을 하면서 독주회를 했기 때문에 이렇게 알려지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 리사이틀이라는 용어 역시 라틴어 기억을 되풀이하다, 기억에서 이야기를 하다라는 의미의 레치타레라는 용어에서 시작이 되었다고 합니다. 우리가 레치타레 그러면은 더 먼저 떠오르는 용어가 있는데 바로 오페라의 레치타티보죠. 네네. 네, 이 바로크 시대의 오페라에서 레치타티보는 작곡가가 직접 멜로디를 주는 게 아니라 가수가 텍스트를 보고 즉흥적으로 불렀기 때문에 그렇게 기원이 됐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자, 오늘 친근하게 쓰이는 클래식 용어와 감탄사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음악은 뭘 들어볼까요? 네. 지금 흐르고 있네요. 네, 앙콜 이야기를 했었기 때문에 신문의 공연 리뷰 기록으로 앵콜이란 단어가 가장 먼저 쓰인 그런 작품입니다. 모차르트의 오페라 피가로의 결혼, 퀘일 번호 492 1막의 피가로가 케루비노가 군대 간다는 소식을 듣고 너무 좋아서 부른 노래죠. Non più andrai, 더 이상 날지 못하리 함께 듣겠습니다. 네, 이 곡 들으면서 금요일의 문화 최영의 음악 칼럼니스트와는 인사 나누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Quella chioma, quell'aria brillante, quel vermiglio non è scoccolo, quel vermiglio non è scoccolo, non ti avrai quei pennacchini, quel cappello, quella chioma, quell'aria brillante, non ti andrai farfallone amoroso, notte in giorno intorno girando, delle belle turbando il riposo, narcisetto adoncino d'amor, delle belle turbando il riposo, narcisetto adoncino d'amor. Raduriri tu fermato, ranno stacchi stretto sacco, schioppa in spalla, sciama al fianco, collo trito, usa franco, un gran casco, un gran turbante, molto onor, poco contante, poco contante, poco contante. Ed invece del fandango una marcia per il fango, per montagne e per valloni, con le nevi e i soglioni, al concerto di tromboni, di bombardi, di canoni, che le palli tutti e toni all'orecchio fan fiscar. Non piovrai quel pennacchino, non piovrai quel cappello, non piovrai quella chioma, non ti avrai quell'aria brillante, non ti andrai farfallone amoroso, notte in giorno intorno girando, delle belle turbando il riposo, narcisetto adoncino d'amor, delle belle turbando il riposo, narcisetto
Sisetto Anoncino d'amor Cherubino alla vittoria alla gloria militar Cherubino alla vittoria alla gloria militar alla gloria militar alla gloria militar 네, 피가로의 아리아 바리톤 에릭 콘츠의 연주로 듣고 왔습니다. 이어서 교통정보 전해드리죠. 윤가영 리포터. 네, 먼저 시내도로 정보입니다. 달구벌대로 계산오거리에서 신남내거리 방향으로 계산오거리 30m 지난 지점입니다. 4차로와 5차로를 막고 도로 표지판 작업 중입니다. 신천대로는 서대구 나들목 방향으로 도청교회소부터 차간 간격 좁힙니다. 침산교 지하차도 빠져나올 때까지도 서행으로 이동하는 모습이고요. 반대 상동교 방향으로는 칠성 고가차도 위쪽으로 답답한 모습 보입니다. 팔달교 위쪽으로 양방향으로 차량이 많습니다. 신호에 따라 차량 가득 몰렸다 풀리는 모습이고요. 복현 고가차도 위쪽으로는 편안한 흐름 보입니다. 이어서 고속도로입니다. 중앙고속도로 대구 방향으로 남안동 179km 지점 1차로 쪽으로 차선 도색 작업 중입니다. 구간 주의해서 이동하셔야겠고 중부내륙고속도로는 금호관림 방향으로 서대구 부근 26.8km 지점 갓길 쪽에 화물차 고장 처리 중입니다. 안전운전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윤가영이었습니다. 네, 오늘 아침 출근해서 혹은 친구들과 함께 카타르 월드컵 한국 대표팀 1차전 경기 얘기 많이 하셨죠. 무승부였지만 정말 멋진 경기였습니다. 어젯밤 대구에서도 소규모지만 뜨거운 응원전이 펼쳐졌는데요. 특히 대학 내 마련된 응원장이 아주 인기였고요. 월드컵 이벤트를 마련한 가게들도 많았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이죠. 28일 가나와의 2차전 더 뜨거운 응원으로 반드시 1승을 가져와야겠습니다. 11월 25일 금요일에 함께한 생생매거진 오늘 마치겠습니다. 즐겁고 편안한 주말 보내시고요. 저희는 월요일에 다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